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하던 한 여성이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동창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녀들이 다시 예전처럼 여성을 조롱하지만 그녀의 남편이자 성형외과 원장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지혜의 아침은 언제나 정갈한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압구정의 고급 빌라, 커다란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잘 가꿔진 실내의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비췄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대리석 식탁, 북유럽 디자이너의 조명, 벽에 걸린 무명 작가의 추상화까지 그녀의 남편 강민준이 이룬 성공의 증거들이자 지혜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손수 내린 드립 커피의 향을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 평온함. 지혜는 이 평온을 지키기 위해 지난 30년간 부단히 애써왔다. 남편 민주는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엘리지안 성형외과는 압구정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곳으로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이들이 꿈꾸던 아름다움을 얻어갔다. 사람들은 지혜를 강민준 원장의 사모님으로 불렀고 그 이름 앞에서는 언제나 부러움과 존경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지혜는 그 시선들 속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는 법을 익혔다.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는 포장지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오래된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사춘기 시절 지독했던 가난의 기억. 반지하 단칸방의 퀴퀴한 냄새, 낡아서 뒤축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 그리고 그 가난을 비웃던 아이들의 잔인한 얼굴들. 그 기억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악몽처럼 그녀를 덮치곤 했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평화로운 커피 타임을 깨트린 것은 우편함에 꽂혀있던 새하얀 봉투 하나였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종이, 멋들어진 필기체로 찍힌 여자고등학교 제27회 동창회라는 글자. 지혜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봉투를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동창회. 그녀에게 그 단어는 따뜻한 추억이 아닌 지워버리고 싶은 모욕과 상처의 동의어였다. 봉투를 열자 화려한 디자인의 초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보고 싶은 친구들아, 어느덧 우리도 50대의 끝자락에 섰구나. 찬란했던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따위의 상투적인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지혜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동창회 준비위원장 오유진. 그리고 총무 김나영. 오유진. 이름만 들어도 목 뒤가 뻣뻣해지는 기분이었다. 학창시절 반짝이는 구두와 명품 가방으로 아이들의 선망을 한몸에 받았던 아이. 그리고 그 선망을 자양분 삼아 가난하고 약한 친구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던 아이. 서지혜는 그녀의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아직도 저 운동화 신네. 발가락이 불쌍하다. 서지혜네 집 반지하라며? 비 오면 집에서 수영해도 되겠네. 유진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까르르 넘어갔고 지혜는 교실 구석에서 투명인간처럼 숨죽여야 했다. 김나영은 그런 오유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아이였다. 유진의 말에 가장 크게 웃었고 유진이 던지는 농담에 가장 열심히 박수를 쳤다. 유진이 지혜의 낡은 가방을 발로 툭 차면 나영은 어머, 실수라며 호들갑을 떨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조롱과 경멸은 지혜의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초대장을 든 채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지혜의 등 뒤로 출근 준비를 마친 민준이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무슨 편지길래 그렇게 너클 놓고 있어? 아, 그냥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지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민주는 초대장을 집어들고 흥미롭다는 듯 읽어내려갔다. 동창회? 잘 됐네.
당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이번 기회에 가서 얼굴도 좀 비추고 그래. 지혜는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친구. 그들에게 나는 과연 친구였을까? 민주는 지혜의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다. 지혜 스스로가 그 상처를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이다. 성공한 의사의 아내로서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가 남편의 눈부신 현재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왔다. 가서 보여줘. 우리 지혜가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지. 당신 괴롭혔다는 그 친구들도 지금 당신 모습 보면 함부로 못할걸. 민준의 말은 순수한 격려였지만 지혜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보여주라는 말. 결국 또다시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 압구정 사모님이라는 타이틀, 명품 옷과 가방, 우아한 미소. 그것들이 없으면 서지혜라는 사람은 여전히 초라한 반지하 소녀에 불과한 것일까?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40년 전 낡은 교실의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신을 둘러싸고 낄낄거리던 유진과 나영의 얼굴, 창피함에 빨갛게 달아오르던 자신의 뺨, 어디에도 기댈 곳 없었던 그 막막한 외로움. 지혜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동창회에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야?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살 건데? 지난 세월 동안 지혜는 그 상처를 외면하고 덮어두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왔다. 하지만 덮어둔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서 골마 터져 문득문득 그녀의 삶을 잠식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유령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지긋지긋한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결심했다. 동창회에 가기로.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서기 위해서. 더 이상 과거의 서지혜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다. 수많은 명품 옷들이 그녀를 맞았다. 마치 전투에 나서는 장수가 갑옷을 고르듯 지혜는 그날 입고 갈 옷을 신중하게 고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다.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상처 입은 어린 자신을 구해내는 서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었다. 동창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지혜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어떤 날은 그래 가서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야라며 전의를 불태우다가도 또 어떤 날은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해야 하지? 라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준비라는 행위였다. 지혜는 동창회를 단순한 만남이 아닌 하나의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현재의 서지혜로서 온전히 서는 것. 이를 위해 그녀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는 외적인 무장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카드를 들고 청담동의 단골 명품 편집숍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가격표를 한 번쯤 확인했을 테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전쟁에 나갈 갑옷을 고르듯 옷을 골랐다. 최신상 샤넬 트위드 재킷,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에르메스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날렵한 라인이 돋보이는 마놀로 블라닉 스틸레토 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압구정 사모님의 품격이 느껴지도록 완벽하게 세팅했다. 다음은 미용 관리였다. 그녀는 남편의 병원 엘리지안 성형외과가 아닌 청담동의 다른 VIP 전용 피부 관리실을 예약했다. 남편의 병원에 가는 것은 왠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 꺼려졌다. 최고급 리프팅 관리와 피부 광채 시술을 받으며 지혜는 거울 속에서 점점 더 완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욱 공허해졌다. 이렇게 겉을 꾸미는 것이 과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쓰는 것에 불과할까? 동창회 전날 밤 지혜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입어보았다. 수백만 원짜리 재킷은 그녀의 어깨를 꼿꼿하게 만들어 주었고 비싼 구두는 키를 몇 센티미터나 높여주었다. 거울 속의 여성은 자신감 넘치고 우아했으며 과거의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황금으로 만든 갑옷일 뿐이라는 것을. 갑옷이 단단할수록 그 안의 맨몸은 더욱더 연약하게 느껴졌다. 와, 우리 아내 정말 멋진데? 내일 동창회에서 아주 스타가 되겠어. 언제 들어왔는지 민준이 등 뒤에서 감탄하며 말했다. 그럴까요? 지혜는 힘없이 웃었다. 당연하지.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가는데 누가 당신을 함부로 보겠어. 걱정 말고 재밌게 놀다 와. 민준의 격려에도 지혜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여전히 지혜가 입은 갑옷만을 보고 있었다. 그 갑옷 안에서 떨고 있는 진짜 자신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볼 수 없었다. 지혜 스스로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 마침내 동창회 당일. 약속 장소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위치한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손님을 압도했다. 지혜는 약속 시간보다 일부러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계획한 등장 시나리오였다.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문을 열자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감탄, 질투, 호기심 그리고 경계. 지혜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샤넬 재킷과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지혜 맞니?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은 역시 오유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리의 중심에서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특유의 도도하고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다. 유진은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투였다. 그래, 유진아. 오랜만이다. 너는 하나도 안 변했네. 지혜는 연습한 대로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옆에 있던 김나영이 호들갑을 떨며 끼어들었다. 세상에, 지혜야. 완전 다른 사람이 됐잖아. 용됐네, 용됐어. 압구정 사모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더니. 남편 잘 만난 게 최고의 팔자라니까. 나영의 말에는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가 묻어 있었다. 지혜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역시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구나. 지혜는 빈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들 5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하게 잘 꾸민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온통 남편의 직업, 자식의 대학, 새로 산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이야기뿐이었다. 서로의 삶을 견주어 보며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도 같았다. 지혜는 깨달았다. 이곳은 40년 전의 그 교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장소와 나이만 바뀌었을 뿐 사람을 겉모습과 조건으로 판단하고 서열을 매기는 유치한 놀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지혜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자신이 했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황금 갑옷은 그들의 날카로운 혀를 막아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공격성을 더욱 자극하는 먹잇감이 되었을 뿐이다. 서지혜라는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압구정 사모님이라는 하나의 아이콘으로서 평가받고 해부당하는 기분이었다.
지혜는 와인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길고 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와인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동창들의 혀는 더욱 날카롭고 대담해졌다. 그들의 주된 공격 목표는 단연 서지혜였다. 그녀의 화려한 등장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잠재되어 있던 시기와 질투심에 불을 지핀 셈이 되었다. 지혜야, 근데 남편이 그렇게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이라며? 좋겠다. 관리받기 편해서. 솔직히 말해봐. 얼굴에 뭐한 거야? 우리한테만 살짝 알려줘봐. 김나영이 얄미운 표정으로 지혜의 얼굴을 빤히 뜯어보며 물었다. 주변의 몇몇 동창들도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마치 값비싼 상품의 성분 분석표를 요구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이었다. 지혜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부드럽게 받아넘겼다. 나이가 드니 관리가 필요하긴 하더라. 너도 여전히 예쁜 걸 보니 관리 잘하나 보네. 애매한 대답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오유진이 놓칠 리 없었다. 에이, 뭘 그렇게 빼. 남편이 의사인데. 우리 지혜 학창시절 생각하면 정말 환골탈태했지. 그때는 뭐랄까 좀 어두웠잖아. 옷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오유진은 어두웠다는 말에 힘을 주며 지혜의 아픈 과거를 콕 집어냈다. 가난해서 초라했다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었다. 좌중에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몇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다. 지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우아한 미소를 지어도 이들은 40년 전의 서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 아니,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현재의 빛나는 서지혜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위치가 초라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지혜를 과거의 프레임에 가둬놓음으로써 자신들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김나영이 오유진의 말에 신이 나서 거들었다. 맞아. 내가 기억하기론 지혜, 그때 도시락도 맨날 김치랑 밥만 싸우고 그랬잖아. 소풍 갈 때도 김밥 한 번 못 싸우고. 그거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인생 역전이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어. 지혜 능력은 아니고. 그 말은 결정타였다. 지혜의 모든 노력과 현재의 삶이 오직 남편 잘 만난 운으로 폄하되는 순간이었다. 지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이들의 유치한 서열 놀이에 장단 맞춰줄 이유가 없었다. 지혜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지혜는 이전과는 다른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오유진과 김나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래, 나영아. 내 말 맞아. 우리 집 그때 정말 가난했어. 도시락 반찬도 늘 김치 하나가 전부였고 소풍 때 김밥 한 번 싸가본 적 없어. 낡은 운동화가 창피해서 고개 숙이고 다녔던 것도 맞아. 지혜의 예기치 못한 자기 고백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오유진과 김나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혜는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런데 유진아, 나영아. 너희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을 그런 걸로 판단하는구나. 누가 어떤 옷을 입는지, 도시락 반찬이 뭔지,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지금은 남편 직업이랑 자식 대학 아파트 평수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압구정 사모님으로 온 게 아니야. 너희와 같은 시간을 보냈던 동창 서지혜로 온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지 않고
내 남편의 돈과 내 옷만 보고 있구나. 지혜는 오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정한 품격이 뭔지 아니, 유진아? 그건 내가 걸친 명품 옷이나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타인의 상처를 함부로 들쑤시지 않는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난한 건 바로 너희들 같아.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느껴지는 수십 개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는 순간 지혜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혜는 텅 빈 조수석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녀는 값비싼 황금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리고 그 갑옷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스스로 갑옷을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맞섰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겼다. 오유진과 김나영에게 이긴 것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던 자기 자신에게서 이긴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혜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했던 스틸레토 힐을 벗어 던지고 몸을 조이던 트위드 재킷도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과거를 잊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직면하고 현재의 일부로 끌어안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지혜는 비로소 그 길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왔던 상처의 균열 사이로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동창회의 소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지혜는 한동안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화려했지만 갑옷처럼 몸을 옥죄던 샤넬 재킷은 소파 위에 힘없이 던져져 있었고 발을 고문하던 마놀로 불라닉 구두는 현관에서 제멋대로 뒹굴었다. 화려한 포장을 벗어던진 그녀의 맨몸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40년간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던 무거운 족쇄 하나가 풀려나간 기분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라운지 웨어로 갈아입었다.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오늘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오유진과 김나영의 날카로운 말들, 그것에 맞서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박차고 나올 때 등 뒤에 꽂히던 수십 개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한편의 격렬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이 안쓰러울 따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남편 강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소파에 앉아있는 지혜를 보자 다정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늘 동창회 재밌었어? 우리 아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좀 풀었나?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지혜가 당연히 화려한 모습으로 동창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기분 좋게 돌아왔으리라 짐작하는 듯 했다. 그 순진한 믿음 앞에서 지혜는 늘 그랬듯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라고 웃으며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이 가면을, 이 연극을 끝내고 싶었다. 지혜는 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망설여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민준 씨, 나 오늘 사실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응? 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다.
오늘 동창회에서 오유진이랑 김나영을 만났어요. 지혜의 입에서 그 이름들이 나오자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애들 여전하더군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남편이 누군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 과거를 들먹이면서 나를 깎아내렸어요.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지혜는 동창회에서 오갔던 대화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민준에게 전했다. 환골탈태했다는 비아냥, 남편 잘 만난 운이라는 폄하, 그리고 도시락 반찬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가난을 조롱했던 그 순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준의 표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굳어갔다. 아내의 농담 섞인 푸념 정도로 생각했던 이야기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한 상처의 기록이었다. 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녀가 지난 수십 년간 홀로 감내해야 했을 고통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지혜야.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지혜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아내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에 그런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성공한 남편을 둔 덕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왔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몰랐어. 당신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가서 자랑하고 오라는 멍청한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혜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인 동시에 깊은 위로에서 비롯된 안도의 눈물이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공감받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우는 아내를 말없이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품은 지혜가 살던 압구정 빌라나 그녀가 걸쳤던 명품 옷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성역처럼 느껴졌다. 그 자식들 내가 가만 안 둬. 어떻게 사람한테. 분노로 들끓는 민준을 보며 지혜는 오히려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오늘 내가 그 애들한테 할 말 다 하고 나왔거든요. 당신이 사준 비싼 옷 때문이 아니라 내 힘으로요. 지혜는 민준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자신의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실감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남편의 따뜻한 눈빛과 품 안에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얻었다. 그날 밤 부부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지혜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고 민주는 묵묵히 그 조각들을 함께 맞춰주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얇고 투명한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밤이었다. 폭풍 같았던 동창회는 끝났지만 그 폭풍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조금 늦잠을 잤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민준이 차려놓은 간단한 아침 식사와 함께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내 아내 서지혜. 오늘부터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갑옷이 되어줄게. 사랑해. 지혜는 메모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어젯밤을 기점으로 그녀에게는 더 이상 황금 갑옷이 필요 없게 되었다. 대신 그녀는 이해와 공감이라는 세상 그 어떤 갑옷보다 강력하고 따뜻한 보호막을 얻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새로운 힘이 그녀의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차오르고 있었다. 남편 민준과의 깊은 대화 이후 며칠간 지혜의 일상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을 꾸미는 데 집착하지 않았다.
집값 비싼 명품 대신 편안하고 질 좋은 옷을 즐겨 입었고 짙은 화장 대신 가벼운 스킨케어만으로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다. 내면의 단단함이 채워지자 겉모습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민준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 내일 오전에 중요한 학회 발표가 있는데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 파란색 USB를 깜빡하고 그냥 나왔어. 병원으로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어머,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지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렸을 것이다.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왠지 모르게 자신의 영역이 아닌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곳은 더 이상 과시와 성공의 상징이 아닌 사랑하는 남편의 땀과 노력이 깃든 소중한 일터였다. 지혜는 편안한 면바지에 캐시미어 니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차를 몰아 도착한 엘리지안 성형외과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외제차들로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를 맞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정돈된 공간.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이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전시된 곳이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인포데스크의 직원이 상냥하게 물었다. 강민준 원장님 뵈러 왔는데요. 서류 좀 전해주러요. 아, 사모님이셨군요. 잠시만요. 원장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태도는 극진했다. 지혜는 잠시 VIP 고객 라운지에서 기다려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그림 같은 통창이 인상적인 공간이었다.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유, 글쎄 내 말이. 요즘 애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니까. 의사면 의사답게 환자한테 집중을 해야지. 우리 선우는 너무 착해 빠져서 탈이야.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유진이었다. 그녀는 김나영과 함께 라운지로 들어서고 있었다. 동창회 때의 그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 그대로였다. 지혜를 발견한 두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이내 노골적인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지혜 아니니? 김나영이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지혜의 편안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웬일이야 여긴? 동창회 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너도 여기 와서 얼굴에 손 좀 대려고? 그치만 어떡하니? 여긴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상담비도 엄청 비싸다고. 오유진은 팔짱을 낀 채 한 수 위라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영아, 뭘 그렇게 쏘아붙여. 지혜도 오죽하면 왔겠니? 남편 돈이 자기 돈인데 이럴 때 써야지 언제 쓰겠어. 그래도 지혜야, 이런 데 올 때는 옷이라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지 그랬니? 여긴 다들 보는 눈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지혜의 심장을 향한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동창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유치한 공격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소파에 편안히 기댄 자세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너희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야? 유진이 너는 아들 병원 순찰이라도 나왔니? 그리고 나영이 넌 지난번에 맞았던 보톡스 효과가 벌써 떨어졌나 보구나. 지혜의 차분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반격에 두 사람의 얼굴이 삽시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특히 보톡스라는 말에 김나영은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알지.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너희가 왜 그렇게 남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지도. 지혜의 눈빛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깊은 연민마저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라운지 안쪽의 원장실 문이 활짝 열리며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강민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라운지 분위기와 아내의 얼굴,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여보 왔어? 기다렸잖아. 그 USB요? 근데 무슨 일이야? 얼굴들이 왜 그래? 민준의 입에서 나온 여보라는 한마디.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여보. 강민준의 입에서 나온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호칭은 엘리지안 성형외과 VIP 라운지의 화려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다. 오유진과 김나영의 얼굴은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그대로 굳어버렸다. 동공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세차게 흔들렸고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던 입은 어설프게 벌어졌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남편 돈이나 축내는 속물이라며 비웃고 조롱했던 후줄근한 차림의 서지혜. 그 서지혜가 대한민국 성형외과 1인자로 불리는 바로 이 엘리지안의 원장, 강민준의 아내라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했다. 민준은 굳어버린 두 사람을 잠시 의아하게 쳐다보다 이내 아내의 굳은 표정과 팽팽한 분위기를 통해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성큼성큼 지혜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무슨 일 있었어? 이분들이 누구신데? 그의 목소리는 지혜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맞은편의 두 여자를 향한 눈빛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우리는 지혜 고등학교 동창인데 여기서 우연히 만나서요. 오유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까의 그 당당하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교장 선생님 앞에 불려온 학생처럼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리며 젊은 의사 한 명이 들어왔다. 어머니 와 계셨네요. 다음 환자분까지 시간 좀 남아서. 젊은 의사는 오유진을 발견하고 반갑게 말하다가 그녀의 옆에 서 있는 강민준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원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 젊은 의사는 바로 오유진의 아들 박선우였다. 민준의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페이닥터. 오유진이 동창들 앞에서 늘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 있는 의사 아들이라며 자랑하고 다니던 바로 그 아들이었다. 박선우는 병원의 절대 권력자인 강민준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 모습은 여왕 오유진의 권세가 얼마나 허상에 기반한 것이었는지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꼴이 되었다. 오유진의 얼굴은 이제 붉은 기를 넘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포데스크의 직원이 태블릿 PC를 들고 김나영에게 다가왔다. 김나영 고객님 잠시만요. 지난번 보톡스 시술 받으신 거 3개월 할부 결제 마지막 달 미납건이 확인되어서요. 오늘 결제 가능하실까요?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는 고요한 라운지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명품으로 휘감고 재력을 과시하던 김나영이 고작 몇십만 원짜리 시술을 할부로 결제하며 그마저도 미납했다는 사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김나영은 얼굴을 가릴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거의 울상이 되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아니,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강민준은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며칠 전 아내에게 들었던 오유진과 김나영. 바로 그들이 지금 자신의 병원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또다시 모욕감을 주려 했던 것이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먼저 아들 박선우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우 선생.
자네 어머니가 내 아내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나? 네. 원장님 사모님이셨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겠지. 알았다면 자네 어머니가 감히 이런 무례를 범하지는 않았을 테니. 하지만 내가 오늘 본 것은 환자를 대하는 자네의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여. 자네에게는 실력보다 인성을 먼저 가르쳐야겠군. 오늘부로 자네는 정직 처분일세. 진료실이 아니라 내 서재로 와서 의사 윤리에 대한 리포트부터 제출하도록. 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정직 처분 소리에 오유진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민주는 오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오유진 씨. 여긴 당신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들 커리어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할부금 독촉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김나영을 향해 덧붙였다. 그리고 김나영 씨, 우리 병원은 외상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밀린 시술비는 오늘 중으로 완납해 주시고 다시는 우리 병원에서 뵙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민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두 사람을 지탱하던 허영과 거짓, 과시욕의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체면과 자존심은 바닥에 나뒹구는 휴지 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저들이 저렇게까지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았다면 이토록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텐데. 민주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원장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혜는 문틈으로 마지막 광경을 보았다. 아들의 정직 소식에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은 오유진과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고 있는 김나영의 모습. 원장실 문이 닫히고 완벽한 방음벽이 라운지의 소음을 차단하자 비로소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다. 지혜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오늘 그녀의 세상이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진실의 빛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역전극의 끝에서 지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서진 관계를,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 진정한 승리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강민준의 원장실 안 완벽한 방음벽 너머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지혜는 남편이 건네준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찻잔의 온기가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졌지만 마음속의 태풍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이제 정말 괜찮아?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냥 저 사람들이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안 됐다고? 당신한테 한 짓을 생각해. 그 사람들은 동정받을 자격 없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전부라고 믿었던 거짓된 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해요. 평생 그렇게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거잖아요.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일지도 모르죠. 지혜의 말에 민주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승리에 도취한 것이 아니었다. 상대를 짓밟은 자의 통쾌함이 아닌 인간의 추악한 본성과 그 이면의 공허함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아내의 모습에 민주는 존경심마저 느꼈다. 그날 엘리지안 성형외과 VIP 라운지에서 벌어진 사건은 압구정 사교계의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하루 만에 그들의 좁은 세상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었다. 동창회에서 서지혜에게 일격을 당했던 오유진과 김나영이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 앞에서 재차 굴욕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온갖 사리부터 흥미로운 가십으로 소비되었다. 여왕으로 군림하던 오유진의 위신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자랑하던 의사 아들은 원장 부인에게 무례를 범한 폐륜아로 낙인 찍혔고 정직 처분까지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나영은 보톡스 할부 미남녀라는 조롱 섞인 별명과 함께 사교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겉모습과 체면은 진실의 빛 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오유진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쏟아지는 동창들의 연락도 지인들의 위로를 가장한 호기심 어린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아들 박선우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의사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분이 원장님 사모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아들은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원망을 쏟아냈다. 평생 아들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자 전리품으로 여겨왔던 오유진에게 아들의 비난은 그 어떤 비수보다 아프게 박혔다. 결국 오유진은 깨달았다.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무너진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녀가 40년 동안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서지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아들의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며칠 후 초인종 소리에 지혜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는 오유진이 서 있었다. 동창회나 병원에서 봤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고 값비싼 명품 옷 대신 어두운 색의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마치 모든 무장을 해제당한 폐잔병의 모습이었다. 지혜야. 나 유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지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러 왔을지 짐작이 갔지만 섣불리 안으로 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야? 차가운 지혜의 물음에 유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사과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지혜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저 사과가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위기에 몰린 아들을 구하기 위한 연기일까? 뭐가 미안한데? 병원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거? 아니면 동창회에서 내 과거를 들먹이며 조롱했던 거? 그것도 아니면 40년 전에 가난하다고 나를 괴롭혔던 거? 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후두둑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때 여왕처럼 군림했던 그녀가 지혜의 집 문 앞에서 초라하게 울고 있었다. 다 전부 다. 내가 어리석었고 못됐었어. 내가 잘 나가는 게 배 아프고 질투나서 그랬어.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를 깎아내려야만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정말 미안하다, 지혜야. 내 아들 우리 선우는 제발 용서해줘.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오유진은 결국 무너지듯 흐느꼈다. 그 눈물에는 아들을 위한 모성애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도 섞여 있었지만 분명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자신의 비뚤어진 삶에 대한 회한도 담겨 있었다. 지혜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닫혀있던 문을 열었다. 일단 들어와. 밖에서 이럴 일은 아니니까. 오유진의 무거운 사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서지혜의 몫으로 남겨졌다. 오유진을 집 안으로 들인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혜는 그녀에게 차를 한 잔 내어주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찻잔을 들지도 못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는 간신히 울음을 그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변명이나 합리화가 아닌 그녀 자신의 삶에 대한 서툰 고백이었다. 늘 최고여야만 했던 아버지 밑에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던 성장 과정. 부유했지만 사랑과 인정에는 굶주렸던 어린 시절. 타인을 밟고 일어서야만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뚤어진 생존 방식.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지혜는 그녀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상처와 결핍을 가진 인간임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내 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 이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혜야. 너무 지쳤어. 유진의 마지막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지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를 용서해야 할까?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기억들을, 그 상처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에서는 아니, 절대로 안 돼. 똑같이 갚아줘야 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제까지 이 증오를 품고 살 거지? 라는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날 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오유진이 다녀갔어요. 울면서 사과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당신 편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당신을 묶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열쇠는 오직 당신만이 가지고 있어. 남편의 말은 지혜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렇다. 용서는 오유진에게 베푸는 관용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이기적이고도 절실한 행위였다.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그 증오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았다. 이제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가 되었다. 지혜는 결심했다. 그리고 오유진에게 연락해 김나영과 함께 다음 날 한적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지혜는 차분히 그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오유진과 김나영이 굳은 표정으로 찻집에 들어섰다. 김나영 역시 며칠 사이 헬쑥해진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지혜의 맞은편에 죄인처럼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의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 두 사람은 마른 침을 삼키며 지혜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를 쉽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너희가 나에게 준 상처는 하룻밤의 사과로 사라질 만큼 가볍지 않으니까. 아마 평생 완전히 잊지는 못할 거야. 지혜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지혜는 말을 이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미워하는데 내 인생의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 너희를 증오하면서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기로 했어. 순간 오유진과 김나영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이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이야. 나는 이제 너희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러니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의 과거 잘못을 모두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그 잘못에 대한 나의 분노와 상처를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는 의미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 다만 다시는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랬던 것과 같은 상처를 주면서 살지는 마. 그게 너희가 나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일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지혜는 계산을 하고 찻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고맙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라며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찻집을 나와 맑은 하늘을 본 순간 지혜는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남편의 말이 실감났다. 그녀는 40년 만에 비로소 과거의 유령에게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복수를 통한 승리가 아닌 용서를 통한 자기 구원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었다. 서지혜가 오유진과 김나영을 용서했다는 소식은 남편 강민준을 통해 박선우에게도 전해졌다. 정직 처분을 받고 아버지 병원 원장실 한 구석에서 매일같이 의료 윤리에 대한 논문을 읽고 있던 박선우는 며칠 후 강민준의 호출을 받았다. 그리고 민준은 그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자네 어머니의 일은 자네가 직접 내 아내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 아내가 자네를 용서한다면 정직을 풀고 다시 진료할 기회를 주겠네. 박선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혜에게 연락했고 며칠 후 지혜의 집 거실에서 그녀와 마주 앉게 되었다. 젊고 오만했던 의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잘못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혜는 그의 사과를 묵묵히 들은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선우 선생, 당신은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의사죠. 당신의 손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건 정말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줬으면 해요. 지혜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사람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많아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처는 수술칼로는 도려낼 수 없어요. 박선우는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짖음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따뜻하고 깊은 이해심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의 얼굴만 보지 말고 그 얼굴 뒤에 숨겨진 마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봐 주세요. 사람 얼굴만 고치는 의사 말고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의사가 되어주세요. 지혜의 마지막 말은 박선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지금까지 환자를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한 수술 케이스로만 여겨왔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에 공감하기보다는 얼마나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만 집착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새겨듣겠습니다, 사모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선우가 돌아간 후 지혜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에게 건넸던 말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을 맴돌았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희미했던 무언가가 선명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녀는 강민준의 아내, 압구정 사모님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용서를 통해 그것을 극복해낸 지금 그녀는 온전한 서지혜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치유의 과정은 그녀만이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여보, 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하고 싶은 일? 뭔데? 모든 말만 해. 민준은 아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상담소 같은 걸 열고 싶어요. 심리 상담소요. 저처럼 과거의 마음 빚는 공간, 아름이라는 이름으로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만드는 엘리지안 옆에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열정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민주는 아내의 계획을 듣고 감격에 찬 얼굴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지혜야. 당신이라면 분명 최고의 상담사가 될 거야. 내가 모든 걸 지원할게.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지혜는 새로운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러로서의 살. 그녀의 인생 2막이 가장 눈부신 방식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